많이 언론에서 이미 보도가 됐지만 GBTC 관련한 하락세가 좀 주요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GBTC라는 투자 상품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GBTC라는 상품은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가상자산 전문 네. 자산 운용사가 만든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죠. 네. 그런데 지금은 ETF로 전환이 됐지만 당시에 2013년도에 출시가 될 때까지만 해도 매수는 되고 판매는 약간 어려운 그런 형태의 어떤 신탁 형태의 투자 상품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NAV 그러니까 순자산 대비 어떤 프리미엄이거나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NAV 대비 이제 괴리라고 그러죠. 그런 네. 괴리가 생기다 보니까 어떤 ETF 대비 불편함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됐는데 이제는 디스카운트로 거래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컸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도 작년에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2022년도에도 하락을 했었지만 2023년도에도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좀 컸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는 GBTC를 매수를 하고 네. 하락에 대비해서 선물해서 숏 포지션을 취하는 거죠. 그런데 이 디스카운트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시장이 1월 10일 이제 현물 ETF 승인을 대비하면서 이제 그 디스카운트 폭이 점점 줄어드니까 네. 기관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매수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승인 이후에 ETF 전환이 되니까. 네. 그러면 GBTC를 매도하는 것도 있고 이제 ETF 전환이 되면서 환매가 자유롭게 되니까 그 환매에 대한 이익 실현을 하는 것도 있고 네.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GBTC에 대한 매도 압력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하락 압력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어디에서 보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운용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서 네. 다른 ETF, 그러니까 다른 현물 ETF는 운용 수수료가 싸니까 여기서 뭐 다른 ETF로 넘어갔다. 이런 말씀도 있으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GBTC를 제외한 나머지 9개인가요? 네. 9개 현물 ETF에 대해서는 사실은 비트코인의 매수량일까요? 어떤 보유액이랄까요? 이런 게 사실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하락 압력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왜 보유액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ETF를 출시한 기관 같은 경우는 담보금처럼 네. 현물 비트코인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매수액이랄까 이런 9개의 그레이스케일을 제외한 9개의 현물 ETF의 어떤 순매수 비트코인 양을 보면 굉장히 이제 쭉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GBTC에서 나머지 9개 비트코인을 현물 ETF로 넘어갔다고 이게 비트코인 하락 압력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그 이후에 왜 최근에 조금 소폭 올라온 것은 이제 GBTC 발 아니면 ETF 발 네. 하락 압력이 많이 소진됐다는 게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다는 점 이거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반감기가 있죠. 비트코인 네.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 이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저희가 FOMC가 있잖아요. 네. FOMC가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금리가 동결된다는 게 이제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거는 3월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연준의 시그널 네.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또 살짝 내렸죠. 증시도 그렇지만. 네. 근데 그 이유는 그거를 기대하다 보니까 노동시장 지표가 나왔는데 노동시장 지표가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냐면 결국에 이렇게 지표가 잘 나오면 인하 안 하는 거 그렇죠. 아닌가? 네.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어떤 기대가 반영되면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증시라던가 이런 자산들이 이제 소폭 하락한 게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요. 그 ETF 승인이 되면 그 말씀해 주신 대로 GBTC 그런 물량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락이 될 것이다. 이런 거를 예측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나요?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뭐 GBTC에서 이제 매도 압력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거를 다룬 전망까지는 제가 업데이트는 안 됐어요. 그런데 하지만 실제로 이 승인이 된 다음에 가격이 쭉
오른다 이런 것보다는 아. 승인 이후에는 그래도 조금 조정을 겪은 다음에 이후에는 뭐 상승을 하든지 아니면 뭐 횡보할 것이다 이 정도까지의 전망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당황하셨던 게, 네, 그러니까 뭐 뉴스에 팔아라 그런 얘기는 좀 들어서 그렇죠. 그냥 한 뭐 5% 10% 네. 좀 빠지고 다시 갈 거라 생각했는데 한 20% 빠지니까요. 그렇죠. 근데 좀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손절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네. 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뭐 이미 지난 뉴스지만 뭐 FTX가 네. 보유했던 GBTC 물량을 다 팔았다 이런 코인데스크의 뉴스도 있었는데 이거는 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GBTC 관련 매도 압력이 다 소진됐다라는 뉴스랑도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FTX가 보유한 GBTC 물량을 다 팔았다. 이거는 안 좋은 뉴스가 아니라 사실은 이거 관련된 하락 압력이 다 소진됐다는 걸로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어찌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GBTC 관련 하락 압력이 거의 이제 완화가 됐다라는 거에 근거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 중 하나고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락했던 게 그때 저번 주인가요? 마운트 곡스가 이제 상환할 그 BTC가 있는데 그 BTC가 이제 매도로 확 나올 것이다. 네. 이런 뉴스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도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매를 그냥 빨리 맞은 그런 그쵸. 것 같아요. 네, 네.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혹시 뭐 앞으로 예상하시는 악재 같은 거 좀 있으실까요? 악재는 저도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악재가 있다면 네. 최근에 이제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어떤 뭐 별 이슈가 없다면 앞으로는 이제 연준 쪽을 좀 매크로 쪽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아서 헤이즈라고 비트맥스 네, 그 창립자가 맞아요.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뱅크텀 펀딩 프로그램 그러니까 BTFP랑 그 다음에 RPP랑 뭐 금리 인하 이런 요소들이 상충한다. 네. 그러면서 상충하기 때문에 유동성 축소가 되면서 비트코인이 하락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약자가 많아서 좀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 RPP는 뭐냐면 역레포예요. 역레포는 뭐냐면 RP부터 생각을 해보면 RP는 환매 조건부 채권이죠. 그러니까 환매라는 조건이 붙은 채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RP는 뭐냐면 아마 여기 채널 구독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RP는 미 연준이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 중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기에 역이 붙었는데 역은 뭐냐면 보통은 시중은행이 채권을 중앙은행에 맡기고 돈을 빌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 경우는 역이니까 연준이 중앙은행한테 채권을 매각하고 현금을 받아요. 그렇게 보면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네. 현금이 중앙은행한테 가니까 네. 유동성을 축소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RRP라는 거는 결국에 유동성을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근데 아서 헤이즈가 뭐라고 그러냐면 RRP 잔액이 감소한다 그래요. 근데 이 RRP 잔액이 감소한다는 게 유동성 축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유동성이 증가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유동성 축소를 의미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연준도 재무제표가 있잖아요. 네. 연준이 자산과 부채가 있으면 역레포는 결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을 시중은행한테 주고 현금을 빌리는 거니까 어찌 보면 네. 그러면 연준한테는 부채겠죠. 네. 그러면 재무제표에서 역 RP는 부채에 찍히겠죠. 네. 그런데 그 잔액이 감소하면 재무제표는 왜 구조상 자산이랑 부채를 똑같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부채가 감소하면 자산도 감소하겠죠. 그럼 연준의 자산이 감소한다는 거는 유동성이 감소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막 복잡한 얘기가 많은데 이제 시간 관계상 연준의 재무제표상 부채가 감소하면 자산도 감소하기 때문에 시중 유동성이 감소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동성이 감소하면 그 역 RP가 감소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단기 쪽 금융시장이 흔들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달러 유동성을 좀 공급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있었어요. 긴축을 하지만
연준이 무슨 행동을 했냐면 작년 3월에 시그니처 뱅크 사태가 터졌을 때 연준이 작년 3월에 아주 긴급하게 어떤 대출 프로그램, 긴급 자금 창구를 열었죠. 네. 그게 BTFP. 실리콘밸리 네. 그때 네. 그게 뱅크턴 펀딩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긴급 창구, 그러니까 긴급 자금 창구를 연 거죠. 네. 근데 그게 3월에 만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RPP 잔고 떨어진다 그랬죠. 네. 근데 BTFP 만기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서 헤이즈의 논리는 지금 뭔가 추가적인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없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하는데 오히려 금리 인하의 재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네.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서 헤이즈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홍해 쪽에서 뭔가 이슈가 있대요. 네.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뭔가 국제 운송비가 오름으로써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상승한다면 결국에 이제 금리 인하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뱅크턴 펀딩 프로그램 BTFP가 만기가 안 되고 연장이 안 된다고 안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말씀드렸던 RPP 잔고가 너무 빠르게 감소해서 유동성 상황이 너무 나빠진다. 그러면은 가상자산 시장이 하락할 수 있다. 3만 불까지 보시더라고요. 네.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악의 진짜 말씀하셨던 그 악재에 대한 거는 아서 헤이즈의 이 논리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또 보니까 그런 거 얘기하시다가 4월부터 사신다고 3월까지는 네. 안 사고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살짝 이제 본인의 논리가 너무 이제 이게 뭔가 너무 이제 최악으로만 가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는 뭐 물론 RPP가 뭐 언제까지 아니면 얼마만큼 빨리 떨어질지는 사실은 뭐 무리수다. 그러면서 이게 뭐 굉장히 천천히 뭐 하락한다면 뭐 4월에는 뭐 다시 이제 포지션을 취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말씀하신 악재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악재를 보기 위해서 어떤 시장 상황에 어떤 안 좋은 걸 보기 위해서 보셔야 될 거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매크로 특히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어떤 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건들 시장 유동성 쪽 이런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코빗 리서치에서 연간 보고서 나오잖아요. 네. 그때 2023년도 예상하실 때 그 연구원님께서 예측하셨던 게 거의 다 맞았잖아요. 그런 감각에 이제 힘입어서 이 아서 헤이즈의 발언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근데 그 아까 RRP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RRP 잔액이 감소하는 게 꼭 유동성 감소는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게 꼭 유동성 감소다 이렇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RRP 감소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감소하는 게 막 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게 또 시중은행의 뱅크 디파짓 같은 걸 막 보여주면서 막 뱅크가 그러니까 미국 은행 쪽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작년만큼 그렇게 받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물론 아서 헤이즈가 막 시중 유동성을 보기 위해서 자세히 볼 필요는 없지만 RRP만 가지고서 지금 시중 유동성에 대해서 막 그렇게 뭐 최악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진짜 우리 모두가 느끼기에도 사실 작년이나 정말 재작년 FTX 사태 터졌을 때만큼은 시장 상황이 그렇게 안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튜버 분들, 그 암호화폐 유튜버 분들 사이에서도 그걸 갖고 논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아서 헤이즈가 과거부터 이렇게 예측하는 발언들이 상당히 적중률이 높아서 근데 이번은 아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진짜 아서 헤이즈의 말을 듣고 일부 또 매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개인의 판단이지만 그걸 종합적으로 잘 생각해서 한번 판단을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가격 추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시황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점선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쯤에 이제 블랙록 ETF 승인 이슈가 좀 이제 화제가 되면서 확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 수직선 같은 경우는 1월 10일 기점까지 쭉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는데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1월 10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좀 시장 기대보다는 좀 많이 하락한 모습 보여드리는 그래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뭐 개인 투자자라고 하면은 이거를 막 일일비하면서 막 트레이딩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가지고 가는 게 앞으로 호재도 있고 네. 반감기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따가 또 이제 시총 관련해서 네. 말씀드릴 텐데 일단 저희 리서치 센터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연말 시총 관련해서 최소 4조 5천억까지는 간다. 4조 5천억에서 5조까지는 간다. 5조 달러까지는 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승장에 대한 재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호재가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뭔가 하락 이슈가 하락 원인을 살펴봤을 때도 그게 뭔가 심각하고 와. 큰 시장을 흔들릴 만큼의 어떤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GBTC발 매도 압력이었고 그리고 지금 흔들리는 것도 뭔가 연준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 봐서는 시장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만한 팩터는 아닌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분들이 투자할 때 뭐 이런 정보들로 막 투자를 해서 성공하시는 확률이 높은가요? 전문가분들도? 제가 기술적 분석은 안 하고 있지만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장기로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라 봤을 때 어떤 지금 이런 상황들이 장기 투자 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준다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4조 5천억 달러면은 1억 넘는 거네요. 네, 네. 이야,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그 연구원님께서 전통금융권에도 계셨던 거죠. 아니요. 저는 이제 삼성경제연구소랑 하나금융경영연구소랑 네. 학교 쪽에 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상자산 쪽에 넘어가서 네. 넘어오신 있습니다. 거예요? 네, 네. 왜 넘어오셨어요? 그 좋은데 뭐 기회가 진짜 있다고 보신 거예요? 일단은 가상자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고 와. 근데 네. 이 자산에 대해서 배우려면 네. 사실은 현업에 들어와서 제가 직접 배워야만 네. 뭐 이런 이슈들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걸 알아야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제 스스로도 뭔가 배우고 뭔가 이렇게 좀 더 느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현재까지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와, 삼성경제연구소는 다 막 엄청 좋은 데 아니에요? 네, 좋았습니다. 후회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그 삼성경제연구소 계실 때도 이제 일반 그런 것이나 매크로 다 보신 거잖아요. 저는 주로 외환했습니다. 그럼 보신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ETF 승인으로 인해서 좀 가상자산 시장이 주는 뭐 시사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시사점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 항상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제도권 자금이 유입되는 경로가 확보됐다는 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승인 이후에 하는 총재께서도 이게 비트코인이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의미는 결국에 가상자산 시장이 조금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이게 성숙해지는 계기에 대한 뭐 사용 사례라던가 이런 걸 말씀드릴 텐데 즉 그렇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를 요약해서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ETF 얘기 살짝 나왔었는데 앞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됐으니까 다음 타자인 이더리움도 있지만 그 다음 타자 뭐 어차피 현물 ETF는 비슷한 구조거든요. 비슷한 구조니까 만약에 지금 뭐 물론 증권성 시비도 있지만 SEC가 동일한 투자 상품이니까 뭔가 그 기반 자산이 될 수 있는 알트코인을 승인만 해준다면 앞으로는
알트코인 기반 현물 ETF,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 기반 현물 ETF가 충분히 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정도 두 가지 시사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관련해서 아까 가상자산 시장 전망 네. 시총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네. 시총 같은 거 내용 나온 거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 왼편 코빗 네. 리서치 센터 2024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저희 리서치 센터뿐만 아니라 메사리라고 해외 이제 리서치 센터랑 저희랑 이제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좀 유용한 리포트를 번역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메사리에서 작년에 또 올해 가상자산 전망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저희가 그 긴 리포트를 번역을 해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이 부분도 같이 이제 섞어서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이제 세부 내용 같은 경우는 우편에 있는 메사리의 2024년 가상자산 투자 테마 보고서 참조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메사리가 되게 많이는 들어봤는데 그 암호화폐 쪽 관심이 이제 막 생기신 분들은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아, 근데 네. 보셨을 때 메사리 리포트 이런 내용들이 뭐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나요? 예측이라기보다는 이번 보고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거기 대표로 계시는 라이언 셀키스라는 분이 굉장히 구어체적으로 한 현업에 계시다 보니까 또 워싱턴 DC에서도 이제 정치적으로 필요한 제도들이라던가 이런 거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면서 정치적인 상황들이라던가 정말 현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황으로 쓰시는 것처럼 그래요? 네, 굉장히 자세하게 쓰세요. 근데 정말 리서치 보고서라기보다는 현업에 계시는 사람의 어떤 뷰를 확인하실 수 있는 거라서 이번 보고서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희 리서치 보고서를 조금 더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보고서부터 먼저 보시고 나서 이런 전망 보고서를 나중에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네. 라이언 셀키스가 이더리움은 뭐고 뭐 솔라나는 뭐고 뭐 롤업은 뭐고 약간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지금 정치 상황은 이렇고 솔라나는 이번에 무슨 업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그거를 굉장히 구어체적으로 썼기 때문에 처음 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보고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망 말씀하셨는데 네. 메사리 같은 경우는 가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고요. 가격 그래요? 분석이나 이런 건 안 하고 있고 대신에 어떤 주요 자산들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상자산에서 굉장히 자산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망 보고서 같은 경우는 뭐 주요 언급한 게 요번 같은 경우는 뭐 솔라나, 셀레스티아, 뭐 블러, 앱토스, 수이 이런 애들을 언급을 하는데 얘네가 떡상한다 이게 아니라 얘네들 중에서 좀 가상자산 업계 발전, 전체 발전 중에서 좀 언급할 만한 업데이트를 좀 살짝 언급하고 그래프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셔야 되는 전망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를 그래서 무료로 지금 공개하시는 거예요? 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러면은 그 질문 또 드릴 게 그 전 세계 가상자산 보유자 수가요. 네. 작년 1월에 비해서 34%나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올해는 더 커지는 건가요, 혹시? 네, 그래서 아무래도 현물 ETF가 승인이 됐으니까 네.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그 저변이 확대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러면 계속 뭐 저변이 확대되는데 그게 어떤 양상을 보일 것이냐를 궁금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 전망 보고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전망 보고서 같은 경우는 그 양상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국가적인 측면 그리고 뭐 자산적인 측면 이렇게 좁혀 나가 볼게요. 먼저 국가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주권 국가의 비트코인 수용이 확대된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권 국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통화 체제가 불안정한 국가들. 2021년에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수용을 했었죠. 미켈레 대통령인가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엘살바도르를 시작으로 해서 그 트렌드가 조금씩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렇게 통화 체제가 불안정한 중남미라던가 아프리카라던가 이런 지역에서 제3의 제4의 엘살바도르가
나올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저희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이 2배 성장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사용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찌 보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보다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요. 그래서 저희 보고서에서는 USDT를 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만 해도 USDT가 굉장히 미국 외의 달러 사용자들에게 어필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USDC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규제 리스크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부진하다 보니 USDT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도 회복하고 있고 이런 회복세랑 맞물려서 가상자산 어떤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이 굉장히 많이 커질 것이다.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우편에 보시는 메사리에서는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설명을 드리면 FSB라는 단체가 있어요. 미국에. 무슨 단체냐면 이 단체 이름이 재무회계기준위원회인데 이 단체가 하는 일이 뭐냐면 미국의 회계 기준은 갭이죠. GAAP. 근데 이 기준을 이 단체가 개정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재무제표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다뤘냐면 이전에는 장기 무형자산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장기 무형자산의 얘는 저작권. 그러다 보니까 저작권은 사실 그냥 들고만 있는 거잖아요. 잘 거래를 안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하락 시에는 손실 처리를 해요. 그런데 가격 상승하잖아요. 비트코인은. 네. 근데 상승에 대한 가치를 반영을 못하는 거예요. 장기 무형자산이다 보니까.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상승에 대한 재무적 이익을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반영이 안 되니까 비트코인을 보유하려고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비트코인 보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재무적 이익에 반영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개정을 해요. 그래서 무형자산으로 변환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는 시장 가치로 반영을 하게 돼서 결국에 상승도 반영할 수 있게 되고 되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기업, 유명한 기업 있죠. 테슬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엄청 이익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얘네는 원체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재무적 이익을 많이 보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려는 기업에게도 비트코인을 이제 매수하려는 어떤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이 정도 메사리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업적인 측면 사용 사례가 확대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도권 자금이 유입되기 전에도 사용 사례는 있었어요. 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2022년 11월에 JP 모건이 뭐를 성공했냐면 보통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JP 모건은 11월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게 실험처럼 한 건데 JP 모건이 폴리곤이라는 어떤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첫 디파이 거래를 성공을 시켰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스타벅스도 개인 컵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NFT 발행하겠다. 이런 사례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본격적으로 기관 자금이 유입이 되게 되면 앞으로는 조금 더 유용한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사용 사례가 되면서 시장이 더욱 커질 수 있고 사용자들도 더 많이 그 저변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FSSB 회계기준 변경은 진짜 큰 것 같은데요. 이거 엄청 큰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마이클 셀러는 되게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엄청 그래서 왜 최근에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엄청 많이 사고 있다는 뉴스도 있고 그래서 보유한 기업에게도 좋지만 앞으로 비트코인 매수를 고려하는 기업한테도 굉장히 좋은 회계기준 개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저변이 확대가 되면요. 비트코인의 미래 가격을 좀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보고 싶은데요. 향후 좀 얼마까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시총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가격이 궁금하신데 왜 시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4조 5천억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리포트 발간 시점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12만에서 13만 달러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시점으로 또 계산을 해보면 더 오르겠지만 일단 저희 보고서 발간 시점에 전망을 한 거니까 저희 발간 시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12만에서 13만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조심스러운 예측이긴 하지만 연말까지. 네, 연말입니다. 와, 그렇군요. 네. 와, 작년에도 한 150% 오른 것 같은데 올해도 많이 오르네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진입하는 것도 물론 미래는 뭐 달라질 수 있는 거지만 이런 예측을 전제한다고 하면 나쁜 게 아니네요. 그렇죠. 저는 충분히 지금 진입해도 늦은 와.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런 비트코인의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요. 조금 더 뭐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것도 있나요? 여러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앞부분에서 막 매크로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어느 자산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상자산도 그렇지만 주식도 마찬가지고 여러 자산을 볼 때 어떤 한 시기라던가 뭐 한 차트라던가 이런 거를 보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매크로라던가 뭐 통화 정책이라던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예로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MBRB 스코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통은 비트코인의 저평가, 고평가를 판단하는 지수거든요. 네. 근데 MBRB 지수가 뭐냐면 시총을 실현 가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마켓 투 북, 네, MB 레이쇼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은 MB 스코어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1 미치면 저평가고 3 위면 고평가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1이랑 3이랑 지수로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제도권 자금이 들어오면 시총이 커질 거예요. 시총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MBRB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 1과 3이라는 게 맞을 수가 없어요. 이야, 그렇군요. 그렇게 되니까 네. 1과 3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 한 수치, 어떤 한 식 가지고 계속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 MBRB 레이쇼가 말해주는 게 그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MBRB 스코어를 제가 방송 오기 전에 봤을 때는 이게 1.7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1 이상이니까 저평가 아니네. 애매모호한 네, 지금. 사지 말라는 건가? 그런데 제 판단에는 여전히 사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사도 된다는 거는 제 개인 의견이지만 앞으로 정말 제도권 자금이 들어와서 MBRB가 뭐 하락장이건 앞으로 하락장이건 상승장이건 전반적으로 MBRB가 올라가면 영원히 일만 기다릴 수 없잖아요. 전반적으로 들리는데 저평가 그 기준이 그러니까 이런 예를 봤을 때도 꼭 어떤 지수에 1 이하니까 뭐 저평가 뭐 이거를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 1과 3 이 부분은 그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보는 건데. 저희도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MBRB 스코어 말고 저희가 크립토 윈터에 대해서 분석한 보고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분석할 때는 MBRB Z 스코어라고 그거는 시총의 표준 편차를 나눠서 한 거라서 조금 더 변동성을 조금 더 감안한 지수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0.1인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0.1 이하가 아마 저평가된 거라고 해서 그걸 기준으로 크립토 윈터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뭔가 자산이 좀 크립토 윈터다. 그러니까 아무나 뭐 하락장이라고 해서 크립토 윈터고 뭐 크립토 윈터가 끝났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럴 때는 조금 그런 지수를 기준으로 정확한 시기를 판단하는 거는 유용하지만 어떤 자산을 사고 파실 때는 그래도 적어도 이런 수치만 가지고 판단하시지 말고 여러 가지를 좀 보셔서 현명하게 좀 성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너무 집요하게 여쭤보는 걸 수도 네, 있는데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럼 지금 1.7인데 그럼 그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왜냐하면 네. 이 RB라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RB는 뭐냐면 네. 이게 실현 가치니까 네. RB는 모든 비트코인의 가치를 유통되는 코인의 숫자로 나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RB가 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오르겠냐는 거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를 기준으로 저평가를 판단하는 건 아닌 거예요. 확실히.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이게 들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물론 1 밑으로 내려올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전반적으로 이 수치가 그래프가 올라가는 건데 그거를 계속 1로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게 듭니다. 전반적으로 들리는 것에 있어서의 핵심 이유는 그 큰 자금이 들어오는 거, 시총이 네, 커지는 거. 시총이 커지고 시장이 아. 확대되니까요. 그렇군요. 그 얘기는 실제로 여기 네. 매사리 저희가 공유드렸던 매사리 리포트에서도 네. 가상자산 투자 테마에서도 MBRB에 대해서 살짝 라이언 실키스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꼭 읽어봐야겠네요. 네. 이거 꼭 링크를 첫 댓글로 네, 고정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런 네. 거 무료로 번역해 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유료화하시는 거 아니에요? 많이 보면. 두 번째로 이제 알트코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알트코인의 시장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좀 상승을 하면서 알트코인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네. 지금 현재 분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이슈는 이더리움, 다음 타자죠. 이더리움이 과연 언제쯤 승인이 될 거냐를 둘러싸고 좀 알트코인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고 물론 알트코인 개별 이슈도 있지만 이제 그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자면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시점 그리고 아무래도 SEC가 최근에 뭐 알트코인 그러니까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뭐 태반이 투자 계약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조금 이제 증권성 시비가 붙는 것 같아서 이더리움 현물 시점을 가지고 조금 이제 주의를 이제 주의 깊게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ETF가 5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게 5월 23일이 사실은 마지막 데드라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현물 ETF도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마지막 데드라인이 1월 12일이어서 어차피 동일한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품들이 거의 다 동일한 상품들이에요. 비트코인 때랑 논리가 똑같아요. 동일한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이 투자 상품 어느 하나를 거절하면 모두 다 거절이고 어느 하나만 승인해 주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5월 23일을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SEC가 어떤 이더리움 현물 ETF를 최근에 또 연기 결정을 했고 또 마지막 데드라인이 5월 23일이다 해서 5월쯤에 승인이 될 거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현물 ETF 승인 시점을 5월 23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막 그렇게 막 가능성이 낮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SEC가 최근에 거래소에 대해서 다시 법원에 고소를 하면서 제출한 서류상에 14개 코인인가요? 거기에 이제 언급을 여러 개를 했는데 거기에 뭐 솔라나라던가 뭐 에이다라던가 여러 가지를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더리움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물론 확실하게 증권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비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은 확실히 증권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었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호해요. 하지만 적어도 그렇게 거래소 간 소송건에서 이더리움이 단 한 번도 언급이 안 됐다는 점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분명히 비증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현물 ETF 승인에서는 5월 23일에 승인되지 않을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왜 비증권인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네. 그러면은 만약 이더리움이 5월에 되면 막 솔라나랑 리플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타자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솔라나랑 리플이냐를 보기 전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생각해 보면 사실 현물 ETF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선물 ETF가 있어야 돼요.
근데 솔라나랑 XRP 같은 경우는 선물 ETF가 아직 미국에서 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 ETF가 뭐가 나올지 그거를 이제 주의 깊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솔라나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여기 지금 이 슬라이드 보시면 뭘 보여드리고 있냐면 이게 글씨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보다 먼저 ETP, 그러니까 ETP가 뭐냐면 ETP가 결국 ETF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ETP 안에 ETF도 들어가 있고 ETC, ETN도 다 들어가 있어요. 결국엔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유럽이 왜 ETP를 거래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스웨덴을 시작으로 비트코인 현물을 이미 승인을 해서 막 신나게 거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유럽 같은 시장을 먼저 보면 과연 어떤 자산이 ETF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도 있지만 이더도 있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뭐 솔라나도 있고 XRP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바스켓도 있어요. 여러 가지. 유럽에 이미 저 ETF가 있어요. 네네, 현물 ETF가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거는 ETP예요. ETP. 네네네. 근데 왜 ETP냐? 왜 ETF랑 ETP랑 같으면서 왜 얘네는 ETP를 쓰냐? 근데 ETP는 뭐냐면 ETP는 사실은 100% 그 자산에 대해서 이제 홀딩을 주는 어떤 부채 담보부 계약, 담보부 부채 계약 약간 이런 건데, 근데 결국에는 ETF랑 똑같아요. 근데 왜 유럽은 ETP를 쓰냐면 걔네가 어떤 규정이 있어요. 근데 ETF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게 되면 뭔가 제약이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외의 국가에서도 거래가 안 되고 이런 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ETP로 가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의 모든 게 ETP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시장만 봐도 앞으로 이더나 BTC가 현물이 승인이 되면 미국에서도 이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볼 수 있을 것이고 유럽 시장 케이스를 봤을 때 이런 바스켓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바스켓이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 뭐 익히 아는 나스닥 모아놓은 그 QQQ 같이 그런 바스켓 ETF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알 수 있고 또 미국 시장에서도 신탁 형태지만 그레이스케일 21 쉐어스도 이런 리플, 뭐 BNB, 에이다 이런 여러 형태의 투자 신탁이 있어요. 물론 이제 기관이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환매도 뭐 어렵고 운용 수수료도 굉장히 높고 이래서 현물 ETF는 아니지만 이런 간접적인 어떤 투자 수요를 통해서 어떤 앞으로 넥스트 타겟이 누구냐 막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ETF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간접적인 예측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또 이런 얘기 처음 듣네요. 유럽이 되게 앞서가고 있었네요. 네, 유럽이 스웨덴일 거예요. 스웨덴을 기점으로 해서 이 BTC 현물 ETP를 먼저 승인을 했고요. 스위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물론 지금 보시면 AUM 같은 거는 좀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많이 거래가 되고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은 미국도 앞으로 어떻게 가게 될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와, 그러네요. 저는 이거 이더리움이나 리플이나 이런 거를 최근에 인터뷰하신 분들은 다 좀 부정적으로 보셔가지고 근데 또 이렇게 또 이런 면이 있는 줄 처음 알았네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이더리움 좀 질문을 드리면 그 또 이더리움에 또 그 좋게 보시는 분들은 막 비트코인이 갖지 못한 기술적인 측면들 그런 것들 그리고 효용적인 측면들 그런 걸 얘기하시면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넘어서서 제1의 코인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그런 기술적인 측면도 좋지만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우리가 뭐 디지털 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한 디지털 오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확연히 다른 자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얘를 뛰어넘는다?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숫자적인 면으로 알아봤을 때도 제가 1월 말에 확인했을 때는 비트코인 시총이 이더리움의 3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확 뛰어넘는다? 그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트코인은 쭉 지금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엄청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말고 L1 자산들 그런 자산들이 엄청 가격이 올랐고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약간 중간에 끼인 형국을 보였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은 굉장히 지지부진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가격이 충분히 오를 수 있고 이더리움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현물 ETF 그 재료도 있고 그 다음에는 상반기에 댕쿤 업그레이드가 있죠. 근데 댕쿤 업그레이드는 뭐냐면 이더리움에는 항상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가스비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속도도 있었는데 댕쿤 업그레이드는 결국 이런 속도적인 측면 그리고 가스비적인 측면을 낮춰서 확장성을 좀 개선한다고 그러죠. 이런 확장성이 개선되는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댕쿤 업그레이드가 상반기에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 이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지지부진했다는 점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호재가 있어서 앞으로 좀 상승할 수 있지만 말씀하셨던 어떤 시총이 비트코인 3배가 되는 비트코인을 이렇게 뛰어넘는다? 이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와, 그렇군요. 이 확실히 연구원님이시라 그런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이. 아, 그래요? 말씀하시는 게. 너무 뭔가 길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도 뭔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이렇게 더 와닿는 거죠. 더 뭔가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확 이렇게 팩트로 이렇게 막 충격을 주는 듯한 느낌이 네, 많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이더리움 가격도 예측하시나요? 저희는 이더리움 가격은 예측은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만 이제 보고 있는데 시총으로 보다 보니까 비트코인만 보고 있는데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네. 출시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를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그레이스케일, 21 쉐어스에도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처럼 여러 알트코인에 대한 신탁 형태의 미국 내에 신탁 형태의 투자 상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에도 이더리움 신탁 형태의 아마 이더일 거예요. ETH2일 거예요. 근데 그런 신탁이 있고 이 신탁도 아까 그레이스케일 GBTC처럼 NAV 대비 괴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디스카운트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마 출시 시점으로 해서 지금도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아마 출시 직전까지 아마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이 디스카운트 때문에 매수했던 기관들이 매도하겠죠. 판매가 되니까. 그러면 매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승인 직후에는 조금 조정되겠죠. 그러겠네요. 조금 조정되고 아마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조금 조정되고 다시 이제 상승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비록 제가 가격 예측은 저희가 안 하고 있어서 가격적인 수치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 승인 직후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저희 지금 지켜보는 비트코인 가격 방향처럼 승인 직후에는 조금 조정되겠지만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정도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너무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더리움 외에 주목할 만한 코인이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망 보고서뿐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메사리 쪽에서도 나왔던 코인을 고루고루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많이 주목받고 있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솔라나 계열 밈코인이나 프로젝트가 원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솔라나 말했었고 그 셀레스티아 그리고 블러, 에토스, 수이 같은 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리서치 센터 같은 경우는 RWA sek터랑 롤업, 이더리움 롤업 섹터가 성장 기회가 많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RWA 섹터가 뭐냐면 리얼 월드 에셋이죠. 그러다 보니까 RWA라는 거는 결국 저희한테 이제 전통 금융자산, 그러니까 국채, 채권, 주식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현실 세계 자산을 토큰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토큰화 RWA 섹터는 결국 전통 금융 자금이 블록체인에 들어오니까 결국 전통 금융권이랑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 금융과 가까운 RWA 섹터가 주목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게 핵심 근거고 그다음 롤업.
롤업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롤업을 저희는 보통 빵 공장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이 아까 좀 트랜잭션 실행, 그러니까 트랜잭션 처리 능력이 조금 떨어지니까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레이어 2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레이어 2가 뭐냐면 빵 공장이 약간 붐벼요. 그래서 업무 처리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업무 처리를 분리하겠죠. 네. 그래서 2층에서는 빵을 제조하고 1층에서는 포장이나 나머지를 제조한다. 나머지 제조 과정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레이어 2는 뭐냐면 아까 빵 공장 비유처럼 레이어 2에서 트랜잭션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L1이 뭐냐면 이더리움 같은 애들. 그러니까 이더리움 본래 L1에서는 트랜잭션 결과에 대한 합의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문제가 됐었던 트랜잭션 처리는 L2에서 하니까 연산량은 줄어들고 근데 합의랑 기록은 L1,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 하니까 보안성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L2가 이런 트랜잭션 처리 능력을 좀 수행 능력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아까 롤업 얘기했는데 왜 L2를 얘기하냐 갑자기. 롤업은 L2에서 많이 수행하는 어떤 형태의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L2의 하나예요, 롤업이. 네. 근데 아까 이더리움이 많이 수혜를 입는다고 그랬으니까 결국에 댕쿤 업그레이드가 되면 롤업도 이제 롤업이 아무래도 성장 기회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비탈릭 부테린도 이더리움의 미래가 롤업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2020년인가 아무튼 그때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 그게 근거고 그다음에 댕쿤 업그레이드는 결국에 가스비를 줄이는 거니까 그동안 롤업이 있었다고 그래도 다른 L1들 뭐 솔라나라던가 이런 L1들에 비해서 가스비가 비싸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면 댕쿤이 되면 롤업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롤업이 주목받는 거 그게 근거이고 근거 3은 뭐냐면 그동안 기업이 블록체인을 사용을 할 때 트랜잭션 지연 때문에 자기네 자체의 블록체인을 구축을 했었는데 롤업에 뭐가 있냐면 뭐 옵티미즘, 폴리곤, 아비트럼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 롤업 프로젝트가 뭐 오피스텍이나 폴리곤 CDK 이런 롤업 툴을 제공을 하니까 만약에 이런 오피스텍이나 폴리곤 CDK가 활성화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기업 도입도 증가할 수 있어서 앞으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 롤업의 어떤 성장 기회가 훨씬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혹시 그 RWA라는 코인이 있는 건가요? RWA는 코인이라기보다 어떤 주식을 앞으로 이제 토큰화하는 건데 이 RWA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리서치를 했던 것 같은데 이 RWA 말고 STO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리서치를 한 게 있거든요.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RWA가 궁금하신 분들은 STO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이 아주 작지만 STO 시장도 좀 이제 외국에서는 좀 이제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총이라던가 어떤 주요 업체라던가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최근에 보면은 그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RWA에 뭐 약간 그 코인의 미래가 있다는 식으로 엄청 강조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오늘 연구원님 말씀이랑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찾으려고 하고 또 이더리움 ETF도 신청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어떻게 연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그리고 아까 유럽에서 ETP 사례 보여주시니까 사실 진짜 저도 그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굵직굵직하고 뭐 탑10 정도만 알고 모르고 관심도 비트코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 유럽 사례 듣고 또 이걸 들으니까 이거 알트코인 공부해야겠다. 네, 맞아요. 여기에 진짜 엄청난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군요. USDT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좀 미리 설명해 드린 부분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USDC는 좀 부진했었어요. 그런데 미국 달러보다 아무래도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뭐 브라질이나 터키 같이 좀 아무래도 자기네 화폐 가치가 좀 불안정한 나라 같은 경우는 달러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달러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뭐 지폐나 뭐 예금보다는 USDT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편리하게 달러를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성이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러면 USDC는 앞으로 안 좋냐?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메사리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USDC가 안 좋았던 이유는 2023년 실버게이트 사태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그 이후에는 규제 리스크가 좀 많이 커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USDC는 좀 많이 좀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USDC가 좀 부진했는데 앞으로는 안 좋냐? 이건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대부분의 디파이에서 USDC는 주요 거래 통화로 지금 거래가 여전히 되고 있고 네. 머니마켓 차입이라던가 뭐 거래량이라던가 뭐 이런 데에서는 여전히 USDC가 계속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는 USDC가 뭐 망했다 이거라기보다는 USDT가 작년에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 성장성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USDC가 뭐 완전히 졌다 이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USDT가 그 회계적인 부분에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투명성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네. 그래도 괜찮나 보네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뭐 회계적인 측면까지는 제가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그 부분이 얼마만큼 문제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작년 트렌드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성장이 굉장히 많이 됐다는 거는 뭐 진짜 확실한 측면이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있다는 점을 본다면 미국 달러보다 훨씬 더 편리한 수단이란 점에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트럼프 대통령 이제 후보가 당선되면 CBDC도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쪽이 또 스테이블 코인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 메사리에서도 네. 그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를 했는데 네. 이 라이언 셀키스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네. 저는 연구소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연구 보고서를 쓸 때 좀 정치적인 글을 정치 성향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게 그냥 암암리에 좀 네. 이렇게 편견처럼 돼 있었는데 라이언 셀티스 같은 경우는 이런 정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누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써요. 그래서 그 초반에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정치 글은 이 정치 섹션이 섹션 5인가 그래요. 섹션 5에 들어가면 초입에 이래요. 이 글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글이 아니다. 그래서 그래요? 특정 성향의 독자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 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쫙 서요. 뭐 정치 입법 과정, 미국의 와. 정치 입법 과정, 그리고 뭐 엘리자베스 워렌이 바이든이랑 어떤 식으로 정치적인 협상을 했고, 근데 그 정치적인 협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한 협상이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엘리자베스 워렌이 왜 가상자산 업계에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뭐 그런 얘기를 막 쫙 쓰면서 결국엔 상원에서 중요한 건 상원에서 공화당이 틀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 비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비백이 누구냐면 어떤 사업을 해서 엄청 성공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원래 대선 후보 4위인가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안 하고 지금 그 트럼프 캠프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엄청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그 비백이라는 사람이 이 보고서에도 나와요. 야. 그러다 보니까 그 비백이라는 사람이 트럼프 캠프에 참여했다는 점. 그것도 언급을 하면서 그 트럼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선호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타당한 이유예요. 그래서 가상자산 업계에 성장이 하려면 상원을 공화당이 틀어줘야 된다. 네. 그런데 뭐 내년에도 워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막 쓰고 막 그래서 섹션 5가 진짜 재밌어요. 그렇구나. 그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워싱턴 DC에서 로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은 야. 정치 특성상 네. 업자들이랑 정치 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막 내고도 하고 토론도 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정치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이 전망 보고서에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정치 상황도 우리가 이제 숙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BDC 금지도 뭐 금지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트럼프 얘기가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네. 이제 라이언 셀키스 같은 경우는 상원에서 공화당이 이겨야 된다. 아. 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 사실 경제학이 옛날엔 정치 경제학이라고 네, 네, 했는데 네. 그 말이 떠오르네요. 네, 맞아요. 너무 재밌는데. 네. 아, 진짜 무조건 읽어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아, 그러면은 이렇게 그 암호화폐 시장이 암암리에 저희가 그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연구원님이 이렇게 스토리텔링 얘기를 해주시니까 정말 저변에서 이렇게 점점 물 위로 올라오고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가상자산이 그러면 주류 전통 자산에 상당히 좀 편입되었다고 봐도 될까요? 상당히보다는 이제 편입되기 시작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됐다는 거는 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걸로 이제 편입이 시작이 된 거고 앞으로 이제 미국이 시작했으니까 다른 나라들도 승인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래서 더 많은 참여가 있어야만 상당한 말씀해 주신 상당한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설마 여기서 또 막 비트코인 ETF 막 폐지되고 과거로 돌아가고 이런 흐름은 상상하기 힘들겠죠. 그거야말로 최악일 것 같아요. 그러겠죠. 아, 그러면은 투자 포트폴리오 가운데 네. 만약에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서 공부도 하시고 메사리 리포트, 코비 리서치 보고서 읽고 흥미를 가지신 거예요. 그러면 몇 %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면 좋을까요? 아,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음, 포트폴리오 배분 리포트를 쓴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네. 그 가정부터 말씀을 드리면 투자자 성향이 3가지가 있다고 봤고 그래서 뭐 리스크 위험 중립, 위험 선호, 위험 깊이 이렇게 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험 중립과 위험 선호로 봤을 때 한 11에서 20%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예. 이게 절대 이거는 옛날 자료 수준이고 음. 이 비율이 저는 높은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또 이게 막 매사리만 얘기를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이 매사리가 맞다는 게 아니라 어떤 시장에 이런 어떤 수치들이 있다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11에서 20% 정도인 수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매사리에서 나온 바로는 이제 졸탄 포사르라는 굉장히 유명한 월가의 구루라고 불리는 미국의 어떤 CS,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의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섀도우 뱅킹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달러 패권이 약화될 거다도 막 얘기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을 얘기를 할 때 보통 이 사람은 현금, 주식, 원자재, 채권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라고 그러냐면 20, 40, 20, 20으로 가져가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현금, 주식. 그러니까 주식이 40이고 원자재 채권은 다 20으로 가져가라는 거죠. 그런데 라이언 셀키스는 이걸 이용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앞으로 지금 우리가 점점 현금을 안 갖고 다니잖아요. 비현금 사회가 되고 그리고 점점 디지털화 되면서 현금과 채권 이거 대신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앞으로는 이자 지급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주식 그리고 가상자산의 비율 이렇게 해서 40, 40, 20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와. 가상자산이 한 20, 네. 앞으로는 20 정도까지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11에서 20% 정도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 지급 스테이블 코인? 아, 그렇구나. 그럼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1달러 같은 거 네, 패딩이 네. 되는 건데 여기서 이자 뭐 5, 6% 받는다고 그게 네. 될까요? 그게 인플레이션 방어가 될까? 네, 그렇긴 한데 네. 이자 지급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플랫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커브라든지 뭐 에이브라든지 컴파운드라든지 이런 어떤 수익을 제공해 주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조금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되면 네. 그러니까 물론 물가 상승 여지는 아직 있지만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대체처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금리 상승에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뭔가 금리가 아주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이게 이런 수익처가 뭔가 또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11에서 20%가 앞으로 뭔가 지금 당장 높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앞으로는 이게 절대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바이낸스 계좌를 이용하는 분이 했던 말이 그 테더를 맡기면 거의 10%를 준대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시중 은행은 한 5% 주잖아요. 네. 그럼 그 5%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근데 그거를 이제 전통 금융권에서는 뭐 수수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오프라인 시설도 네. 있고 직원들도 많이 그런 것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아,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10%라 생각하면 방어할 수 있겠네요. 그쵸, 괜찮겠네요. 네, 네. 아, 네. 네. 그리고 그 혹시 주식시장에서 네. 그 또 연구원님께서 주식시장도 밝으시니까요. 네, 아니에요. 그 AI가 되게 테마로 뜨는데 아, 네. 이 AI와 가상자산 간의 뭐 연결고리 같은 것도 있나요? 아, 그 가상자산 관련해서 AI 하면은 일단 월드코인. 음.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샘 알트만이 만든 음.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애초에 처음 주장한 게 AI 컨텐츠랑 사람이 만든 컨텐츠가 구별이 어려우니까 네. 우리는 사람임을 증명하겠다 하는 게 목표였죠. 그리고 별개로 이제 AI와 가상자산의 어떤 컨버전스라고 해가지고 요새 많이 하도가 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많이 공부가 됐었는데 현재는 어떤 AI의 문제점을 가상자산의 어떤 특징이 해결하는 거가 굉장히 화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AI의 문제점이 뭐냐 했을 때는 AI가 특히 우리 많이 듣잖아요. 뭐 무슨 제너레이티브 AI? 근데 제너레이티브 AI가 뭐냐면 결국에 사람이 어떤 사용자 입력을 네. 기반으로 해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인공지능의 일종이다 보니까 네. 문제점이 뭐냐면 딥페이크 같은 아. 어떤 가짜 텍스트 맞아요. 같은 거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얘의 출처, 어떤 데이터의 진위, 컨텐츠의 진위 이거를 판단하는 게 문제인데 가상자산의 어떤 뭐 비트코인이다 이러면은 비트코인은 뭐 탈중앙화돼 있고 글로벌하고 또 무엇보다 얘네는 출처를 지울 수가 없잖아요. 수학적으로 뭔가 출처가 지울 수가 없는 확실한 보장된 출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딥페이크와 이제 뭔가 싸우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검증하고 뭐 매우 유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뭐 AI가 발전할수록 얘네의 어떤 발전 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가상자산과 이제 접목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그 메타버스 테마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 테마도 재작년인가 엄청 달아올랐다가 거품이 막 크게 빠졌는데 네. 메타버스의 세상도 다시 좀 이렇게 불거져 나올까요? 아,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거품이 아까 빠졌다고 하셨는데 네. 뭐 거품이 빠진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네. 국내 같은 경우 뭐 넷마블이 메타버스 사업을 메타버스나 이렇게 컴투스 같은 이제 국내 기업이 주가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었고 그렇기는 하지만 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로블록스 같은 기업을 보면 사실 저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그 쿼털리 웹이나 좀 즐겨 보는데 거기서 보면은 3분기까지만 해도 로블록스 같은 애들이 굉장히 월스트 퍼포머로 기록이 됐었는데 네. 4분기에 로블록스가 두 펀드의 탑 퍼포머로 이제 올라오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걔네의 와. 어떤 그 분야, 그러니까 로블록스 하나만뿐만 아니라 걔네의 어떤 AI 관련 사업의 비중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야. 그리고 로블록스 네. 같은 경우는 1년만 해도 물론 요새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1년 주가 비중만 봐도 작년 대비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재작년 대비해서는 물론 많이 빠졌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좀 많이 올라왔다. 네.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거품이 빠진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메타 같은 경우 메타버스 구축하는데 최근에 막 몇백억을 썼다고 맞아요. 하고 그다음에 게임 업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문제는 가상자산 업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그러면은 가상자산 업계도 사실은 그럼 이 틈바구니에서 얘네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가상자산 업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몇 년간 메타버스 업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어요.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메사리 같은 경우 이 보고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5에서 7개의 온체인 게임이 DAU 1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DAU가 뭐냐면 데일리 액티브 유저예요. 그래서 결국에 일일 활성 유저인데 일일 활성 유저는 간단히 실제 앱을 다운로드하고 사용한 사람. 그러니까 결국에 5, 7개의 온체인 게임에서 일일 활성 유저가 1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 앞으로는
그래도 천천히 좀 음.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점 공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애플의 비전 프로도 나오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시너지가 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연구원님 그 최근 뉴스 몇 가지만 더 네.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하나가 이제 중국 관련된 건데요. 네, 그 홍콩 현물 ETF도 네, 다음 달 빠르면 뭐 네, 3월 맞아요. 예상하시는 분들도 네.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며칠 전 뉴스 보니까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에 눈길을 주고 있다. 주식 부동산 못 믿겠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에 다시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중국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 금융 자산에 대한 이제 메리트를 못 느끼니까 대체적인 자산군을 좀 찾는 데에 따라서 비트코인에 어떤 관심이 집중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께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중국 주식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고 그다음에 부동산 억제책 정부가 지금 너무 쓰고 있고 실업률 안 좋죠. 그다음 지금 중국 중앙은행이 최근에 금리 인하했을 정도로 중국 경기가 지금 너무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체 투자처를 지금 찾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BRC20 기반 밈 토큰이라고 있어요. BRC20이나 오디널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BRC20이라는 거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BRC20이 뭐냐면 이게 2023년, 그러니까 작년 3월에 도모라는 이름의 익명의 개발자가 만든 어떤 규격인데 이게 오디널스는 말 그대로 비트코인의 그러니까 비트코인 최소 단위인 사토시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데이터를 새기는 방식을 오디널스라고 하는데 오디널스는 약간 NFT 형태로 이제 남기는 기록이라면 이걸 넘어서 BRC20은 토큰 발행 정보나 어떤 전송 정보 자체를 네트워크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RC20 기반 밈코인도 생겨요. 뭐 페페도 페페코인 그 개구리 그 페페코인도 BRC 기반으로 밈코인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 작년에 엄청 인기를 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중국 투자자를 상대로 마케팅을 할 때 BRC20 기반 밈 토큰을 막 투자를 막 모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트위터 같은 데도 그런 이제 이미지 같은 게 막 많이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BRC20 기반 밈 토큰이 중국의 인기를 모으면서 그런 어떤 이런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도 중국 투자자분들이 어떤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기를 모아도 중국 정부는 금지시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은 중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발행 가상자산에 대해서 금지해요. 왜냐하면 어떤 뉴스였는지 잘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토큰 채굴 업체를 금지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정부는 홍콩을 중심으로 일부적으로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허용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기조는 금지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얘네 그 중국 정부의 어떤 기조는 뭐냐면 정부가 어떤 시스템을 통제하려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비트코인의 탈중앙화적인 어떤 중앙 집중화된 어떤 시스템이 없는 지배적인 시스템이 없는 것과 그냥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디지털 위안화 도입이 막바지라고 하는데 이런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CBDC 도입을 준비 중이라는데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상자산이라는 게 그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정도 근거를 통해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이 별로 이제 달갑지는 않을 것 같다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달갑지 않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걸까요? 막 전면 막 끝까지 가서 막 없애버리고 통제하고 또 홍콩은 또 열어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약간 제가 중국 정부에 대한 거는 정책적인 건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지만 이게 뭔가 CBDC 도입이라던가 아니면 이 정부가 특히 지금 요새 굉장히 제재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네. 이런 정책 기조라던가 이런 게 유지되는 한에서는 한동안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 제재하는 분위기가 한동안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약간 진짜 좀 깊숙이 들어가면 철학적인 문제에서 네. 충돌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약간 사회주의고 네. 통제하고 네.
컨트롤 안에 다 들어와야 네. 되는데 이거 비트코인은 탈중앙 중개인도 없고 막 어, 이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대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막 부자들은 이제 외화 막 바깥으로 네. 빼려고 하는데 그걸 수단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네, 활용할 수 맞아요. 있고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앞서서 좀 질문 하나만 더 네, 드리면 아까 이더리움이 비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 근거가 혹시 있을까요? 아,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탈중앙화 리포트 하나 쓴 적이 있는데요. 네. 그거 때 저희가 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게리 겐슬러가 이더리움이라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어떤 스테이킹에 대해서 배당이랑 같다라는 어떤 그런 비슷한 발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이더리움이 POW에서 POS로 바뀌었잖아요. 네. 머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그런데 저희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스테이킹이라는 거는 배당이랑 다르다. 그런데 이 배당이라는 거는 제3자의 노력, 그러니까 하이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하이테스트 4가지 중에서 제3자의 노력이라는 게 있어요. 제3자의 노력이 뭐냐면 어떤 경영자 아니면 그 자산의 가치의 등락에 이제 노력에 의해서 어떤 그 제3자의 노력에 의해서 이 자산의 가치가 등락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제3자의 노력이 조건에 이제 5가 되는 건데 그 제3자의 노력에 배당은 해당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경영진이나 어떤 그 회사의 노력에 따라서 배당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스스로 노력하는 거잖아요. 뭔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어도 되고 스테이킹 해도 되는 거고 스테이킹 같은 경우도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거를 제 스스로 결정에 의해서 스테이킹하고 그거에 따른 스테이킹 리워드를 받는 거니까 이게 제3자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테스트에 충족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가상자산 업계 내에 많은 사람들이 제3자 노력에 충족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깊이 있는 내용들을 정말 좀 너무 다른 게스트분들도 오셔서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오늘 또 되게 다른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혹시 시간 되시면은 뭐 2달에 한 번이라도 와셔서 좋은 컨텐츠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런 보고서 혹시 나오면은 제가 좀 공유 이렇게 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하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 자신한테도 해당되는 말인데 어떤 자산이 너무 좋다, 너무 오를 것이다 이런 거에 너무 이제 현혹되기보다 이제 어떤 자산이 왜 좋고 어떤 호재가 있고 이거를 뭔가 우리가 잘 파악해서 뭔가 성투하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윤영 연구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